저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은 딱 이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방송하지 않는 겁니까? 이대로 냅두면 뭔가 위기가 확산될 게 딱 봐도 보이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이 역할을 왜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한국은행의 대공황 경고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롯이 한국은행 간행물을 기준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이제 출간을 했어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금융안전보고서가 뭐냐면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뭐 가계부채나 이런 거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주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국회에도 실제로 제출이 돼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고할 게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금융 시스템 안전성이나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국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경제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고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체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거 보고 전 충격 먹었어요. 자, 사실은 이 보고서를 읽어봤을 때 초면에 딱 보면은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지수를 보게 되면 뭐 금융불안 지수나 금융 취약성 지수가 뭐 요 정도 이제 위치에 있어서 대체로 안정적이다. 약간 뭐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금융기관 및 대외 부분의 양호한 보건력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큰 걱정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읽고 넘겼을 때는 사실은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 국민, 하나우리, 뭐 농협 이런 이제 은행 빼고는 저축은행이나 뭐 여타 다양한 금융기관들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부분 수익성이 하락했으며 자산 건전성도 함께 저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소 저하되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전혀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약간 뭔가 좀 어렵나 보네 요새 이렇게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큰 위기처럼 해석되지가 않는 느낌인데 과연 그럴까요? 까보면은 실제로는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상승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는 느낌인데 기업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은 경제에 있어서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경제 주체예요. 경제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연체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빚을 빌렸다가 못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기업들이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출을 못 갚으니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악화되면서 2023년경부터 연체율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혀 꺾일 생각이 없이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여기서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경제 위기 안 와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망가져가고 있고 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건, 그리고 이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고, 플러스 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 거고 금융기관 리스크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왜냐? 기업들이 돈 빌렸다 못 갚으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충격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안정보고서가 2002년인가 2003년부터 쭉 나왔어요. 근데 2010년도 당시에 금융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기 전후 어느 정도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좀 사그라들 시점에 제가 딱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막 은행들이랑 금융기관들 기업들 리스크 높아졌을 때 강남부동산 막 한 30%씩 빠질 때 이때 연체율이 2.5% 정도 수준이었어요. 금융위기 정점 당시에 연체율이 2.5%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 대출 연체율이 3%대 도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일반 은행의 기업 부문 신용위험 관련 지표라고 해서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 연체율,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지 사실은 기업 대출 연체율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위기 당시에 연체율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미 금융위기 당시에 연체율을 넘었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이 이미 벌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꾸역꾸역 국가나 기업들 간에 지금 이 문제를 감추고 덮고 어떻게든 꾹꾹 누르려고 하는 상황이지 이미 한도는 넘어섰다라고 봐야 돼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이미 팩트로 결정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금융위기 온다 은행 부도될 거다 주도선 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은행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비율, 못 받을 것 같은
같은 이런 채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부실채권 비율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10% 7%대인데 증권사도 무려 5%대까지 높아졌고 계속 빠르게 급등하는 이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 부실채권 비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증권사 또한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지만 10% 7% 5%대잖아요. 이미 8%가 넘어가면 위기 수준입니다. 부실채권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자본 잠식 및 유동성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바로 이 부실채권 비율이 8%가 넘어가면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축은행들은 이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중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축은행들 중에 70%가 부실합니다. 70%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상호금융권도 심각한 상태에서 위기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니 돈 장사하는 곳이 은행이랑 금융권이잖아요. 근데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예금한 사람들한테 이자는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악화하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증발하기 시작하겠죠.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상호금융권이 뭐냐?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 수신협 이런 데가 이제 바로 상호금융권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쭉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한국은행 리포트에 직접 확인돼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인지해 나가기 시작할 거고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줄도산 되기 시작하면 어라? 뭐야? 왜 갑자기 줄도산 됐어? 왜 갑자기 저축은행 문 닫는데? 이러고서 찾아볼 땐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때쯤 주가는 이미 대폭락을 했을 겁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 보시면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60년 만에 최악이다. 2.4조 원어치 적자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상호금융 3사의 이 손실이 외환위기 때보다 적자폭이 더 커요. IMF 터졌던 때보다 훨씬 더 적자폭이 큽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그때보단 지금이 나아요. 근데 지금은 IMF 터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IMF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특정한 리스크들이 터졌을 때는 더 크게 위험이 번질 수 있는 산불이 시작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담배꽁초에서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양동이로 불을 끌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위기의 조기 경보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데이터로 먼저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화돼서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거나 문 닫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현실화돼서 비극을 확인할 일이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사실 그리고 제2의 금융위기랑 IMF가 사실상 확정됐다 싶은 이유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 리포트 쭉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금융안전 보고서 2013년 4월 당시에 발간된 금융안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011년에 10%대 정도가 나와요. 연체율이 우측이니까 연체율은 10% 중반대,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이제 부실채권 비율은 10%대.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 10% 초반, 연체율 10% 중반대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요 정도였구나 그냥 알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2011년엔 저축은행들이 싹 다 줄도산 됐던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피해액만 10조 원이 최소 넘었고 피해자만 10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묶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했고요. 심지어 마지막까지 돈 못 받은 사람도 저는 있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조 원이 넘어요. 그 피해 금액이. 저축은행 줄도산 당시 수준하고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자, 현재 업계 평균, 저축은행 업계 평균의 연체율이 9%고요. 부실채권 비율이 10%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2011년 저축은행 줄도산 됐을 때 연체율이랑 부실채권 비율 10%대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은 바로 이제 저축은행 줄도산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이걸 보고서 위기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위험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니고 10여 년 전쯤에 저축은행이 30개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었고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싸그리 줄도산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조 원 이상의 피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2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이제 나왔었던 이런 사건이 불과 10여 년 전쯤이에요. 그때 당시에 연체율이랑 이제 부실채권 비율이 10%대였다고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게 빠르게 위기가 번질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자, 게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입니다. 이런 5대 은행은 사실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당히 방어가 잘 돼 있어요. 왜냐? IMF 겪어봤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겪어봤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중에 특히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데요.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아예 이렇게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죠. 신용 리스크가 뭐냐면 고객들이 돈 안 갚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을 위험, 그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라고 하는데, 방금 이제 기사들 보시고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신용 리스크는 확산되고 있는 게 확실하죠. 연체율이랑 부실채권 비율 줄지 않고 계속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 평균치로. 그래서 이런 신용 리스크가 결국은 어떤 걸 초래하게 되냐면, 아니 은행이 돈 장사하는 데인데 돈을 막 빌려줬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은행이. 신용 리스크가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이 복잡하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걸 영어 번역하듯이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투자도 하고. 근데 투자한 거 망하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던 거 못 받고 있어요.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들도 망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망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대출해줬던 걸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 잔고가 바닥나겠죠. 저축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리스크가 더 확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유동성이 악화되는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돈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자본 잠식까지 갈 수 있는 이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이랑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시장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들도 제가 한번 싹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 한국은행은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특성상 보수적이고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소행성이 지금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10년 후에 다가올 거예요. 미국 나사나 이런 데서 알려줄까요?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알았다고 해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의 리포트에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실상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은 데이터 관점에서 제가 쭉 찾아보고 말씀드렸었고, 이 한국은행 리포트 보여드리기 전부터도 제가 계속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형 선고까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저는 들고, 저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은 딱 이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방송하지 않는 겁니까?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딱 봐도 줄도산될 거 뻔히 보이고 이대로 냅두면은 뭔가 위기가 확산될 게 딱 봐도 보이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고 있을까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지만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요번에 경영 개선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기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어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 너네 이러다가 문제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입한 게 바로 적기시정 조치거든요. 지금 들어왔어요.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제대로 안 되고 이 역할을 왜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유튜버는 기사를 보면서 떠드는 역할 정도를 해야지, 유튜버들이 이런 걸 보고서를 뜯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드리는 게 유튜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유튜버가 이걸 나서가지고 찾아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론이 이런 걸 찾아주는 역할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자님들과 이 언론사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사실 왜 이 문제점이 더 커질 수가 있냐면은, 금융기관은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저축은행 나는 상상인 플러스 안 쓰는데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도산되거나 한다, 내지는 다른 저축은행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하나 두 개씩 무너진다, 그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던 다른 금융기관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2011년에 저축은행이 싸그리 무너진 거예요. 한 방에.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같이 투자도 하고 개모임 마냥 같이 투자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거래하는 이게 굉장히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하냐, 투자펀드, 은행, 신탁, 증권사들끼리 굉장히 이제 보험사까지 합쳐서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고 나머지는 좀 이제 연하게 묶여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상으로는 다 진짜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습니다. 저축은행 몇 군데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진짜 리스크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들 자체는 금융위기 IMF 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건전한 편인데,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 터지면은 사실 은행도 리스크가 높아질 거고, 증권사들,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다 리스크가 확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전이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뱅크런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고 지금 금융시장이 이러니까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빨리 돈 빼시고 그냥 도망가세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내지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부터 벌어오신 돈들, 그 재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피와 땀이에요. 그걸 지켜드리는 역할을 자처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숨 놓으실 수 있는 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번에 상향이 될 거예요. 9월 1일부터 예정대로면 시행이 될 거고, 은행이 실제로 내가 예금했던 은행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려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 상향할 거다 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나 신협 쓰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마을금고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단위농협들은 자체기금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는 은행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 지금 자체기금 보호라고 제가 써놔있는 리스트 중에 은행은 없어요. 금융기관인 것뿐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은행 같잖아요. 은행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제 예금자 보호 법상으로는 대상이 안 되고 당연히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똑같이 해줘요. 예금자 보호법처럼. 근데 만약에 그럼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가 리스크가 터지면 어떨까요? 못 받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제 영상 보시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신협, 수협, 산림조합, 단위농협 이런 데들도 자체 기금으로 보호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해가지고 기금 자체가 흔들릴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은행 리포트를 지금 오늘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고 만든 게 16페이지밖에 안 돼요. 160페이지 중에 무려 16페이지밖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확인했는데도 벌써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앞으로 뒤가 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뒷내용까지 싹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마치 영어 번역해드리듯이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PB 채널 구독해주시면 요런 이제 앞으로 터질 위기, 우리가 좀 이제 대비해야 될 거, 뭔가 터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안 터지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소나기가 올 걸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듯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이제 좀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투자시장에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모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김PB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